인센티브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암호 경제학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에 상당히 흥미를 느꼈어요. 블록체인은 이 위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회차에 토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초심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블록체인 신의 탈중앙화 필요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탈중앙화가 왜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사회만 봐도 물론 뭐 가끔씩 이제 문제가 발생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회에 만약에 정부가 없어지고 중앙화된 기업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국 블록체인도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그냥 취할 건 취하고 버려야 할 건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그냥 적당히 타협을 봐서 탈중앙성의 성격을 좀 부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아예 그냥 중앙적 시스템으로 가되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 기술이 딜리버하는 그런 밸류, 그런 것만 취하면 되는 거고. 좀 탈중앙화에 대해서 좀 이걸 정의를 한번 좀 엄밀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정의는 아니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건데, 탈중앙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구조적 탈중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논리적 탈중앙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 탈중앙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탈중앙화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중앙화된 시스템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화를 쓰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러면 쓰면 되죠.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뭐 사용성이 좋고 이러면 당연히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탈중앙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좀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관들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탈중앙화를 도입하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탈중앙화로만 가능한 새로운 기능 같은 거 해서 스타트업 씬에서 어떻게 그걸 도입할 수 있고 어떻게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 같은 거는 기존에는 만약 블록체인 같은 걸 쓰지 않았다면 거래소나 어떤 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파생 비슷한 에셋이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그러니까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그걸 발행함으로써 지금은 사실상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로 견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다이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장해왔고 사람들의 유용성을 높여줄 수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가 그러한 데 레버리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전제가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데 탈중앙화를 시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 가장 유력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프체인상에서 봤을 때는 비탈릭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선한 독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비탈릭이 어떤 쓴 글이 있다로 포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비탈릭이 정원님께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는 비탈릭의 팬으로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이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이게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도 세상은 이미 잘 굴러가고 있었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게 등장하고 어떤 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이런 UX적인 측면이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을 계속 공부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은 왜 블록체인인가, 왜 블록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어떤 화폐를 주조하고 화폐 거래 내역을 남기고 이 거래 내역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누구나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합의나 규칙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합의 알고리즘인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규칙을 따르는 그런 사회인 거죠. 다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뭐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리더가 없는 게 맞긴 한데 과연 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탈중앙화로 안 가고 다시 은행으로 가긴 갔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다 아이디어도 좋고 다 맞는 얘기지만 이게 사회에 적용이 되려면 한참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 같은 것부터 좀 이제 진짜 좀 의미가 있는 케이스를 빨리 잡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때 신뢰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거래를 하든 어떤 뭐 계약을 하든 블록체인은 상대방이나 혹은 제3자를 신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죠. 역사상 이런 시스템 사실 없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싱가포르랑 필리핀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중 지불이 된 거예요. 환불을 하는데 한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계좌를 확인했는데 돈이 한 7만 원 정도 차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싶었어요. 구글에서 좀 찾아봤더니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보낼 때 그 모든 중개 기관들이 각각 다 자기만의 수수료를 떼가는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이제 블록체인 해외 송금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블록체인의 특성이 동시다발성 그리고 투명성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일단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일단 좀 어느 정도 자명하다고 느끼는데, 굳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일단 재훈 삼촌한테 뭐 햄버거를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민서 형이랑 짜고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10,000원짜리를 재훈 삼촌한테 보냈다, 이러한 거래 내역을 보내고요. 또 바로 있다가 그 10,000원을 민서 형한테 보냈다, 그렇게 두 가지 거래 내역을 보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이거는 재훈 삼촌한테 간 거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게 맞고 민서한테 가는 거는 틀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중앙된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버릴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다들 다 P2P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조잖아요. 모든 노드들이 일단 합의를 해갖고 누구의 거래가 맞는지 일단 결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유용성을 가지고 이게 쓸모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건 뭐 사실상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같은 원장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데이터의 빠른 전달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해외 송금인데, 이게 필요 없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죠.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가 없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제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해서 소비자단에서 소비자들이 정말 편하게 쓰려면은 그 접점에서는 블록체인이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이 뭔가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산적해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블록체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우선은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블록체인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블록체인을 썼을 때 드는 비용보다 크기만 하면 누구나 사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싶었던 분야가 뭐였냐면, 제가 원래 연구실에 연구하던 분야인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트워크상의 엣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딥러닝과 같이 좀 커다란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을 때 혹은 데이터가 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을 때 보통 내 컴퓨터 자원이 부족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엣지 컴퓨팅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내 주변에 있는 기기를 믿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컴퓨테이션을 모두가 반복해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드를 신뢰하지 않고서도 즉 무신뢰 시스템으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냥 요청한 다음에 받아오고 뭐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나도 뭐 내 컴퓨터를 자원으로서 이제 제공하고 싶으면 제공했다가 싫으면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엣지 컴퓨팅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블록체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걸 어디에 사용할지를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자가 있다 없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중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따져봤을 때 굳이 이거를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민선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이고 싶어가지고 블록체인은 위기에 강한 기술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블랙 스완을 사실 목격을 했어요. IMF, 금융위기, 증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삼성증권 사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기가. 근데 블록체인은 이 위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왜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는지, 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처음 출발은 똑같았어요. 2017년 말쯤에 트론과 오미세구를 처음 구매를 했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돈 걱정이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자만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리는 상황이 됐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목적은 굉장히 좀 거창한데 온더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이 플라즈마를 사용자분들이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 팀의 목표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목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기술적인 부분, 이게 블록체인 자체가 뭐고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기 시작하다가 저는 이걸 인센티브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인센티브 구조 중에서 암호경제학으로 연장이 되는 부분에 상당히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암호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좀 더 명확히 정의를 해갖고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하기 전에 저 원래 마케팅 공부했었어가지고 대학생들이 흔히 많이 하는 대외 활동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좋게 말하면은 뭐 이제 기업에서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대외 활동들을 열정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열정페이라는 인센티브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알게 된 블록체인은 어떻게 하면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하는가를 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히 이 생태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기술에 그게 또 녹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요. 다른 20대 친구들도 이 열정페이에서 느꼈던 이 갈증들을 블록체인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이 대중화를 위해서 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20대가 꼭 블록체인을 알아야 하냐? 라는 질문에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기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블록체인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러고 싶다면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나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서비스, 그런 종류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한 대중화는 그 사람 앉혀놓고 블록체인을 가르치겠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넷 뭔지 아세요라고 설명 한마디로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 물론 나름의 이제 정의를 내리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이제 인터넷이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몰라요. 근데 그들은 적어도 내가 쓰고 있는 게 인터넷이라는 건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한마디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없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드세요, 빨리.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엄청난 펌핑을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홀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홀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진지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제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화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본격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예요. 좀 진지하게 들어봐요.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투자자로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비슷해요. 시작은 현빈이 말처럼 이제 그 낙폭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관심이 생기고 계속 돈을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더리움을 알게 됐어요. 이더리움이 안에 가상머신이라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공하는 분야 자체가 웹엔진인데, 웹엔진이 가상머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블록체인에 일단 권위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뭔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족할 정도의 어떤 좀 대단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논문을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런 목표가 일단 제 큰 목표입니다. 아마 연애를 덜하면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소리야? 유난히 토목공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학들에 비해서 4차 산업에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좀 상당히 느리고, 그런 방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터준다면, 새로운 신기술을 이 토목공학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된다면 스스로도 좀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고, 공학 쪽에서도 되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아주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 질려버리기 전까지는, 그 답을 찾는 순간까지는 계속 공부를 저도 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드콘에 발표자를 참여한다면 나는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저는 개발자분들보다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뭐 저처럼 물려있어서 강제로 장기 홀딩을 하든 간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거래소나 자기 본인 개인 지갑에 자기 코인을 그냥 묵혀놓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트론 BP들한테 투표를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런칭한 렉스라는 자원 임대풀에 자기가 이오스를 제공을 하면은 일정 기간 뒤에 자기가 거기에 약간 인센티브를 붙여가지고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찾아보면은 단순히 자기가 코인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보다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면서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런 거를 투자자 베이스에 행사가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발표 전에 현빈이 형이 이런 발표하시면 꼭 듣고 싶어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존버를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로 어떤 걸 하고 이게 왜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는지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고, 실제로 저는 블록체인의 좀 비즈니스 밸류나 아니면 그냥 어떤 정확한 가치를 딜리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오랫동안 관련해서 항상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블록체인이 딜리버할 수 있는 가치, 그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특성이나 특징, 의의, 아니면 이제 확장성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체인, 퍼블릭 체인,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UX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연구들의 엔드단에서의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들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씬에서 이드콘이나 이런 미덕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면 이 기술이 소비자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게 도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소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접점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자님들과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연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디사이퍼에서 했던 아까 천연가 얘기했던 플라즈마 태그인 거고, 크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사이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즉 트랜잭션 계속 발생하고 블록은 계속 만들어지고 선행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든요, 용량이. 아까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서 누구나 원할 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원할 때 들어오기 좀 힘들어져요, 시간이 지나서. 왜냐면은 다운받아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니포포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것과 비트코인에서 SPB 노드라는 걸 제시를 했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에는 플로우드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그 SPB 노드 자체가 어떤 주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알고란드가 TPS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TPS를 갖고 있다면은 용량이 굉장히 커질 거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한 볼트라는 논문도 있었고, 이런 성능 연구들이 있었고,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트랜잭션을 트랜스퍼 밸류, 즉 전달하는 토큰의 양이 아니라 그냥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난 스테이트, 상태 정보를 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용량을 줄여보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실험까지 해서 정말로 이게 줄여졌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즉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가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줄어들 거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줄어들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제가 발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컴퓨팅도 똑같이 연구 중이고 듣기에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은 실제로 구현해보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좀 검증된 내용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냥 아이디어 생각한 거 가지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은 저 사람들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듣는 사람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겠구나 싶겠지만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완결된 발표를 좀 하고 싶고, 또 제가 생각한 바에 대해서 검증해 줄 수 있고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리뷰를 받아서 수정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발표는 되게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발표를 아마 그런 주제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드콘에서 내가 발표를 한다면 저는 이제 아직 주니어급 개발자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흔히 말해 삽질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삽질을 많이 할수록 좀 실력도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웬만한 안 좋은 경험은 좀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니어급 개발자들 몇 명이 모여서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거를 조금 서로 공유를 하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나도 저 실수 했었는데 라고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좀 더 호응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중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를 공유하는 자리와 좀 어려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학회 같은 자리가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박정원님은 기여자로서 현재까지 제가 발표한다면 이란 내용을 들으셨어요. 어떤 분을 캐스팅하고 싶으신지. 캐스팅은 몇 분이나 할 수 있나요? 원하시는 대로. 반은 안 돼요. 일단은 저는 여기 그 민선님이나 재윤님 발표는 되게 이드콘 취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말씀해주셨던 투자 관련된 발표도 뭐랄까 내용이 이론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충분히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표를 하지 못할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드콘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개발자 중심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이고요.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개발기라든지 연구하신 부분들 폭넓게 공유하면서 한국에서 개발자 혹은 뭐 연구자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좀 많은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가서 그 발표를 해보셨을 때 네네.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발표한 것에 대한 피드백은 좀 어떤 편이었어요? 그것도 뭐 블록체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커뮤니티 쪽에서는 꽤 규모가 있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규모는 일단 좀 더 훨씬 더 컸다고 보이고요. 암호경제학용 모델링 언어, 암호경제학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에드콘에서도 이번엔 좀 실패가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첫날에 이더리움 재단 사람들을 다 연사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재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더리움, 지금은 이더리움 2.0 그 정도밖에 없고, 그거는 뭐 몇 달 동안 계속 누누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라와서 그 컨퍼런스 듣고 있는데 첫날에 이더리움 재단 사람들이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자면, 디코노미에 갔다 왔었는데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망하기 직전 유럽 귀족 사회 같다.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색다른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디코노미가 끝난 그날 새벽에 저랑 이제 찬현님이랑 안드레아스가 이제 와가지고 새벽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프라이빗하게 했었던 그 미드업에서는 조금 더 그 질문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랑 프라이빗하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과연 그 유명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능력 같은 거를 일반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나누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괜찮게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고 할 때 각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기사로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티켓을 지원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그런데 디코노미 같은 경우는 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러 가려면은 티켓 값이 $299예요. 하나로 35만 원이 되거든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만 원으로 리플을 사겠어요, 정말. 짱이다. 리플. 가봤거나 경험했던 미덕들은 그러니까 저녁 식사 모임 같은 미덕도 있었고, 뭐 기술적으로 뭘 질문을 해도 오늘은 이제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니까 그건 넘어가겠다, 그런 미덕들의 이제 학회들이 굉장히 초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초대를 해주시면 초대할 때는 코멘트로 CTO 누가 오고 뭐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할 거니까 와서 많이 보고 공유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갔는데 질문을 하면은 오늘은 그런 얘기는 못한다. 그럼 이들이 왜 초대할까를 이제 뒤에 배경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미덕들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천이 형처럼 되게 컨퍼런스 예전에 좀 초대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 학교원들 막 공짜 티켓 뭐 8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 제공, 혹은 뭐 막 무슨 4성 5성급 호텔에서 열려가지고 호텔 뷔페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게 겉멋은 되게 있는데, 막상 가보면은 저는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 갔을 때 되게 좀 충격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저널이나 학회 페이퍼를 내고 피어 리뷰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발표 세션을 꾸려가지고 하는 학회들 같은 경우는 발표자들에 대한 신뢰가 좀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의 블록체인 씬에서의 컨퍼런스들은 발표자들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는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있지, 한국에는 사실 권위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신생 분야인데다가 너무 분야도 광범위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온 지 저도 이제 올해가 2년째니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괜찮다 싶은 것들만 발표자로 세우고 하는 식의 어떤 컨퍼런스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견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네.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고유의 권한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뭔지 아세요? 몰라요.